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산 반도체의 은밀한 사용. 2. 불명예는 지울 수 없습니다. 3. 그 행동을 즉시 중단하세요.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화웨이가 한국 반도체를 몰래 사용했다가 망신을 당해 화제입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최근 7나노 칩을 사용하는 등 삼성을 따라잡을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는 어느 정도 예정된 수준이었고 그 한계까지 노출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엄청나게 다급해졌기 때문에 무리수를 뒀다는 분석인데 화웨이는 한때 잘 나가던 스마트폰 제조사였습니다. 2020년 2분기에 삼성전자 점유율을 따라잡았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고강도 제재로 화웨이폰은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화웨이는 설립자부터 중국 인민해방군 통신 장교 출신으로 중국 군부와 긴밀히 연관돼 있다는 소문이 있고 화웨이가 중국 인민해방군 프로젝트를 독점 수주해 성장해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심지어 캐나다에서 체포된 화웨이 부회장의 가택연금이 해제됐을 때 중국 정부는 전세기를 보내 국가 영웅 대접을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2019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의 소프트웨어 장비를 판매하는 것은 물론 자국 기술을 사용하는 다른 나라 반도체 기업들까지 화웨이와 거래하는 것을 막아왔습니다.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중국 반도체 차단을 했습니다. 중국의 14나노 이하 시스템 반도체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해 수출 규제를 실시하는 한편 화웨이와 SMIC를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입니다. 2022년 발효된 반도체 및 과학법은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본토로 이전하고 인프라 확충에 290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중국과 관계 단절 조건을 걸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퇴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국은 화웨이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와 5G 모뎀, 디램 등 기타 부품들을 외부로부터 조달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화웨이는 안드로이드 대신 자체 개발 하모니 OS를 사용하고 4G 모뎀으로 휴대폰을 출시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안드로이드에 비해 개선의 여지가 많고 시장 점유율도 낮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4G로 제한되면서 속도에 민감한 중국인들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에서 화웨이는 2020년 2분기 삼성과 비슷한 20%대 점유율을 보였으나 1년 만에 4% 밑으로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0년 1억 9천만 대에 달했지만 2021년엔 3,500만 대로 급감했습니다. 중국도 반격을 준비해 왔습니다. 화웨이가 이번에 출시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를 분석해보니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SMIC의 7나노 칩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국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자립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돼 미국은 크게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앞서 화웨이는 지난달 29일 메이트 60 프로를 출시하면서 어떤 프로세스가 쓰였는지 비밀에 붙였지만 테크인사이츠의 분석으로 부품이 점차 드러난 상황입니다. 블룸버그는 해당 제품을 입수해 실험한 결과 통신 속도가 애플의 최신 아이폰과 같은 수준이며 5G 휴대폰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반도체를 자체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죠. SMIC의 기린 9000S 칩이 최초로 사용됐는데 벤치마크에서 확인된 기린 9000S 사양은 퀄컴 스냅드래곤 888 수준입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지에는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이는 글로벌 최신 기술보다 2세대 뒤처져 있는 수준입니다. 애플은 현재 아이폰에 3, 4나노 공정 기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화웨이가 내놓은 7나노 칩은 DUV로 제작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9년부터 미국의 제재로 EUV 노광 장비를 들여오지 못하는데 상대적으로 구형 장비에 속하는 DUV를 구매해 왔습니다. 중국 세관 자료에 따르면 7월까지 중국이 수입한 네덜란드 ASML의 DUV 노광 장비 규모는
작년보다 64% 증가한 25억 8천만 달러 정도입니다. 내년 1월부터는 DUV 수입마저 막힐 가능성이 커지자 미리 사재기에 나선 것입니다. EUV 노광 장비 없이는 7나노급 반도체 생산이 거의 불가능한데 SMIC는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 7나노 칩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UV 빛은 범용으로 쓰이는 DUV, 심자회선보다 파장이 14분의 1로 짧아 첨단 칩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꼽힙니다. SMIC는 EUV로는 한 번에 할 수 있는 작업을 DUV 장비로 2에서 4번 반복 진행해 미세 회로를 새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 시간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삼성의 100배 이상 비용이 더 들어갔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화웨이가 올해 기린칩으로 복귀할 것이란 루머는 작년 11월에도 나왔었고 당시 화웨이는 이를 가짜 뉴스라고 부인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SMIC와 이미 7나노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자금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데 SMIC의 파운드리 생산 능력은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98. 화웨이는 역대 가장 강력한 메이트 모델이라 소개하면서도 AP와 모뎀 종류, 지원 통신 규격 등의 구체적인 정보는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린 9000S는 2년 전 메이트 40 시리즈에 탑재된 기린 9000의 개선판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MIC가 7나노 공정 활용 능력을 갖췄다는 것은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비트코인 채굴기용 시스템 온칩 SOS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외신은 TSMC 7나노 공정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TSMC 기술을 베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회사로 이직한 TSMC 간부들이 기술 자료를 빼돌린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기술 관련 간부 4명 중 3명은 대만계 인재로 채워져 있습니다. 화웨이는 한일전쟁 승전 78주년 기념일에 해당 제품을 온오프라인 공식 판매해 CCTV 등 중국 언론들은 한일전쟁 승전에 견줄 정도의 성과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휴대폰에 내장된 반도체는 사람들에게 무한한 상상력을 선사한다며 4년여에 걸친 미국의 탄압 끝에 1만 개 이상의 부품을 국산화했고 자주 혁신의 잠재력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구 15도 미국의 극단적인 억압이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며 이는 미중 기술 전쟁에서 중국이 결국 승리할 것임을 비관은 쾌거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관영 매체들의 대대적인 분위기 조성에 화웨이폰이 물티나게 팔렸고 오랜만에 소위 애국 소비가 불붙고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 행사도 없었지만 온라인을 통해 작동 영상이 공개되자 조회수가 순식간에 2억 건을 돌파하는 등 중국인들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판매 가격은 127만 원 정도로 책정돼 있습니다.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대부분의 사양이 1분 만에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화웨이의 신형 스마트폰 출시는 너문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는 기간에 발표됐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치밀한 계산하에 나온 이벤트라는 분석입니다. 너문도 장관은 미국의 대중무역 제재를 총괄하는 중이고 그의 방중에 맞춰 기술 자립에 성공했다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평가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도 발끈하고 있습니다. 너문도 상무장관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많은 채찍을 갖고 있으며 필요시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통제와 투자 규제, 관세 등이 그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 칩을 생산한 SMIC를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에 따라 중국도 대응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29일 자사 온라인몰을 통해 한정 수량 판매를 시작했고 애플의 아이폰 15가 공개되는 12일을 겨냥해 이달 중순경 공개 행사도 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애널리스트는 올해 하반기 최대 600만 대 정도 팔릴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1년간 최소 1,200만 대를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반도체 칩이 정상적으로 조달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화웨이는 현재 비밀 반도체 생산 시설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화웨이가 중국 정부로부터 300억 달러 상당을 지원받아 중국 전역에 비밀 반도체 생산 시설을 만들었다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부품의 90% 이상을 국산화했다는 것인데 화웨이의 제품 스펙 자체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중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 파워리더는 고성능 CPU를 자체 개발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인텔 제품을 포장만 바꾼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화웨이는 과거에도 메이트 9 제품의 허위 스펙을 기재한 바 있고 스마트폰 카메라 샘플을 소개하면서 캐논 DSLR로 찍은 결과물을 낸 적도 있습니다. P20 등 고사양 제품의 성능을 거짓으로 끌어올린 사례도 있었고 P30은 방진방습 인증을 밟지 않고도 받았다는 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이트 60 또한 스펙을 숨기는 등 석연찮은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은 2025년까지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HSMC는 막대한 투자금을 지원받고도 단 한 개의 반도체도 생산하지 못했었죠. 이런 와중에 화웨이가 신규 스마트폰을 내놓으며 한국 반도체를 몰래 사용해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9월 7일 블룸버그는 화웨이 스마트폰을 분해한 결과를 대서 특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SK하이닉스의 스마트폰용 디램인 LPDDR5와 낸드 플래시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외신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테크인사이트는 SK하이닉스가 이번 화웨이 스마트폰에 부품을 공급한 유일한 글로벌 공급업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2019년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가 도입된 이후 화웨이와 더는 거래하지 않고 있다며 억울함을 표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고 이번에 당사 메모리 반도체가 쓰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바로 미 상무부에 신고했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안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화웨이가 어떻게 메모리 칩을 조달했는지 불분명하다며 2020년까지 쌓아둔 비축분 활용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영업점이나 대리점 등의 유통 채널에서 비정상적인 형태로 공급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 업체가 미국 기업에 공급한 낸드 플래시가 중국산 SSD 내부에서 발견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비축분이 모두 동나면 생산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7나노 파운드리는 어찌 만들어 사용한다 해도 디램이나 낸드 등에서는 한국 제품을 쓰지 않는다면 우수한 성능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번엔 이용계이자의 신문이 63개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을 발표했는데 한국은 스마트폰, 디램, 낸드 플래시, OLED, 초박형 TV, 조선 등 6개 품목에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하이테크 분야에서 중국에 밀리며 4위로 내려앉은 지 3년 만에 다시 3위로 올라선 것입니다.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점유율 합계가 각각 70%와 52%에 달하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 1위를 굳건히 했습니다. OLED 분야에서도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합산 점유율이 80%에 달해 절대적인 우위가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메이트 60 출시와 함께 더욱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국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사용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온오프라인 모임 때 아이폰을 가져오거나 사용하지 말 것을 주문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중국 정부의 움직임은 애플에게는 뼈 아픈 상황입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가져가는 매출은 전체 매출의 약 19% 정도입니다. 그리고 오는 12일 신규 아이폰 15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이었죠. 갑자기 중국이 화웨이 성과를 끄집어낸 데에는 시진핑이 다급해진 면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진핑은 지난달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원로 그룹으로부터 사회가 혼란스럽다는 발언을 듣고 분노를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로들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전반을 포함한 중국의 분위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시진핑은 과거 3대가 남긴 문제가 모두 덮쳐왔다며
10년이나 노력했지만 문제가 정리되지 않는다. 이게 내 탓인가 라고 격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경제 문제로 위기 상황에 내몰린 시주석의 체면을 고려해 9일 인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이인자인 리창 총리를 보낸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2012년 집권 후 단 한 차례도 빠진 적 없던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처음으로 불참하기로 한 것은 경제 및 정치적으로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시진핑은 어떤 꼼수를 쓰더라도 한국 반도체를 넘으려 할 것입니다. 한국 인재와 기술을 빼돌리던 중국이 삼성의 대반격에 충격을 받고 있어 화제입니다. 이는 중국 최대 기업의 운명이 걸린 사건이라 다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2015년 중국 제조 2025를 선포하며 10대 전략 산업의 1순위로 반도체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후 10년간 1조 위안, 우리 돈 약 160조 원 투자를 발표했는데 2014년 26조 원 규모 1차 대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산업을 키웠고 2018년에는 39조 원 규모 2차 대기금으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를 추진했습니다. 이에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리고 올해까지 반도체 인력을 76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2020년 세웠던 목표 54만 명보다 무려 4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국은 돈으로 선진국 기술 인재를 데려와 기술 유출을 시도하는 천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 스파이 양상 계획으로도 물리며 한국에도 영향을 주는 내용입니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은 몰락 직전이라 더욱 사활을 거는 중입니다. 중국 반도체 회사들의 올해 1분기 재무 보고서가 나왔는데 80% 회사에서 이익이 감소했고 대다수가 적자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칩 설계, 패키징, 제조 부문은 거의 모두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2021년 3,400개 반도체 회사가 문을 닫았고 작년에는 추가로 5,700개가 폐업을 했습니다. 중국에는 총 17만 개 이상의 칩 회사가 있는데 올해 사정은 더 어려워도산 기업이 크게 증가할 예정입니다. 중국은 내년 반도체 점유율 17%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와 비교해 8%포인트 정도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법 등을 통해 장비 수출을 적극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중국 거대 기업들의 한국 인재 빼돌리기는 더욱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를 계기로 더 심해졌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등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메모리 업체 푸젠진화는 10년 이상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를 뽑는다는 공고를 올렸다가 국내에서 논란이 일자 삭제한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주변에는 한국인 직원을 빼내기 위한 헤드헌터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공장 인근에서 대기하다 퇴근하는 직원에게 은밀히 접근해 보수의 2배 이상을 약속하며 이직을 권유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거액 이적료 조건에는 내부 자료 유출과 같은 불법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보도된 삼성 반도체 공장 복제 시도 사건은 사태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과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만 28년간 근무해온 임원이 삼성 설계 자료를 이용해 중국의 복제 공장을 건설하려 했던 것입니다. 삼성전자 청두 공장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지역의 말입니다. 2009년 정부로부터 은탑산업훈장을 받았고 서울대 등이 선정한 한국을 일으킨 엔지니어 60인에도 이름을 올렸지만 폴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랜 기간 연구를 통해 완성한 수조 원대 가치가 넘어갈 뻔한 사건입니다. 지난해 10월엔 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 초순수 관련 첨단 기술 자료를 중국 업체에 유출한 전 현직 연구원 9명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고 올해에는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중국에 넘긴 삼성전자 자회사인 세메스의 전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이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만 두 번째 기술이 유출될 뻔한 아찔한 상황을 겪었습니다. 현재 연봉 3배 조건으로 중국에 넘어간 이들 중 크게 후회하는 이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기술을 제공해야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프로젝트장을 시키면서 기술을 빼간 후 그렇게 키운 중국인들에게는 다른 프로젝트를 맡기고 본인은 불가능한 프로젝트를 추가로 받아 성과를 못 내면 잘리는 일이 허다하다는 설명입니다. 3년 보장 조건으로 계약을 했다 해도 실상은 1년 정도를 채우는 것이 고작입니다. 외국인들이 현지에서 소송을 거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세법 또한 국내와 달라 세금이 엄청나 남는 것도 크게 없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월부터 세법을 받고 월 1,300만 원 초과 수익 시 45% 세금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의 4대 보협과 같이 중국에는 5대 보험료가 있는데 총 10.5%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거주기간에 따라 연말 정산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기타 세금도 있어 실수령액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중국 업체로 이직했던 이들은 낙인 효과로 국내 복구도 어려운데 한국에선 영업비밀 누설 등으로 소송을 당하거나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현재 법 규정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솥방망이 처벌이 기술 유출의 판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한국의 기술 유출 범죄 실형 선고 비율은 20% 정도로 80%는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술 유출 범죄의 무죄 선고율 추이 또한 44%까지 올라 있습니다. 이에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분야는 개별 기업의 지식재산권 개념이 아닌 국가 안보자산 개념으로 설정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 또한 최근 판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동종업계에 취업한 직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화제가 됐습니다. A씨는 취업 제한에 따른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퇴직 전 특별 인센티브 5,500만 원을 3년에 걸쳐 받았고 1년 동안 미국 연수를 간 것이 드러나 일정 기간 동종업계에 종사해선 안 된다는 판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근무일마다 500만 원씩 삼성전자에 지급하라는 내용이라 사실상 타 업체 대사 명령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D램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이기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에 크게 당한 대만도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2021년 중국 업체가 현지 채용 사이트를 통해 고용을 시도할 시 차단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중국 업체의 구인 광고가 발각될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 구인 중개 행위는 최대 2억 원을 내야 합니다. 또 지난해에는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경제간첩죄도 신설했는데 반도체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누설 시 이를 간첩 행위로 보고 12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42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중국 SMIC가 상용화한 기술은 14나노 수준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7나노 칩 생산 정황이 나타나 미국의 우려를 샀습니다. SMIC는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5% 점유율을 차지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장비 제조업체 중국 마이너바가 내놓은 제품에서 SMIC가 제조한 것으로 보이는 7나노미터 반도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7나노 미만 반도체 공정은 마의 벽으로 여겨져 왔었는데 2018년 글로벌 파운드리가 7나노 공정 개발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10나노 미만의 필수적인 EUV 장비 반입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 7나노미터 성공 보도는 세계 언론을 놀라게 했습니다. TSMC 간부들이 기술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설계와 성능에서 TSMC 제품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의 반도체 기술 관련 간부 4명 중 3명은 대만계 인재로 채워져 있습니다. 중국 업체가 스스로 개발한 7나노 기술은 없습니다. 22조 원을 투입했던 우아롱신, HSMC,
토련 공장을 짓다 말고 잠적했고 정부의 보조금을 노린 사기극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중국 최초로 7나노미터 공정을 성공시키겠다고 큰 소리를 쳤던 업체입니다. 게다가 중국의 반도체 항모로 물리던 칭화윤이마저 파산해버렸죠. 결국 외국 기술을 빼돌려야 살아남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삼성은 기술 도둑 중국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2017년부터 매년 참석했던 MWC 상하이 2023에 불참했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지난달 26일 미국 텍사스주 동부 지방법원에 중국 BOE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습니다. 자사가 개발한 OLED 특허 4종을 BOE가 무단 도용했다고 본 것입니다. 여기에는 삼성 측 핵심 특허인 다이아몬드 픽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픽셀은 인간의 망막이 적색, 녹색, 청색 중 녹색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 하간해 녹색 소자 크기를 작고 촘촘하게 늘리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45도 대각선 방향으로 화소를 구성해 다이아몬드 형태를 만들었고 이는 보다 높은 선명도와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직선과 대각선 등 날카롭고 정교한 패턴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자형 픽셀보다 적은 픽셀 수로 통통한 화질을 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빛을 내는 소자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전력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이에 대한 상표 등록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관련 상표를 미국, 영국 등 10개국에 출원한 상태입니다. BOE는 이것 또한 자신들 기술이라며 홍보에 나서기도 했는데 참다 못한 삼성이 소송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BOE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1위 디스플레이 업체 BOE 또한 최근 삼성을 상대로 자국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등에 무려 9건의 무더기 소송을 한 것인데 삼성반도체, 시안에도 4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OE는 삼성이 자사가 개발한 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에 관한 소송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지난해 12월 삼성 디스플레이가 미국 ITC 국제무역위원회에 제기한 OLED 패널 특허 조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와 관련해 삼성에게 비난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자신들은 기술을 훔치지 않는다고 반발했던 것입니다. 작년 12월 삼성 디스플레이는 미 부품 도매업체 17곳을 ITC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중국산 짝퉁 패널을 수입해 사설 수리업체들에게 납품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크게 겁을 먹은 BOE, 차이나스타 등 중국 4개 업체는 지난달 16일 미국 법원에 삼성 디스플레이 특허 무효 심판 청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ITC 소송 피고의 BOE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삼성은 이번에 직접 BOE를 지목하며 소송을 했습니다. BOE는 과거부터 한국 기술을 빼내며 성장했습니다. 지난 2003년 한국 하이디스를 인수한 후 약속했던 투자는 뒷전으로 하고 즉각 기술을 빼내 가 공분을 샀습니다. 한국은 2004년부터 17년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1위를 유지했으나 LCD에서 중국발 저가 제품에 밀려 1위를 빼앗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나마 OLED 시장에서 2로 압승했지만 중국 업체들은 도용한 기술을 앞세워 해당 시장마저 넘보고 있는데 중국 OLED 패널은 한국산보다 20에서 30% 저렴하게 판매되는 상황입니다. 낮은 가격을 무기로 시장에 진입한 뒤 기술력을 인정받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고객이던 오포, 비보 틈 중국 스마트폰 업체 또한 자국 기업의 저가 OLED 채택을 늘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성은 이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2022년 초 애플이 다이아몬드 픽셀 기술이 들어간 BOE 패널을 사용하려 하자 강력하게 항의해 납품이 보류되기도 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의 미국 특허 출원수는 작년 2106건으로 크게 증가했는데 미국 시장에서 중국 업체의 침투를 확실히 막겠다는 전략입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점점 거세지자 대만은 위협적인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유사시 미사일을 통해 중국의 아킬레스건인 산샤댐을 타격하는 전략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산샤댐 붕괴는 치명적이고 충분히 공포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대만은 중국의 약점이 되어버린 산샤댐을 타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발사 테스트를 하는 등 공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만 언론들은 대만군이 최대 사거리 1200km의 슝펑22 미사일 개량형인 슝성, 웅승,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만의 순항미사일 슝성은 천수이벤 총동 시절 개발에 착수됐고 마잉주 총동 시절 양산되어 대만에 배치되기 시작한 대만의 자부심이자 최고 기밀입니다. 대만 언론들은 특히 이 미사일이 유사시 상하이, 광저우 등 중국 대도시의 특정 목표뿐만 아니라 내륙인 후베이성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댐인 산샤댐까지 공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산샤댐 공격 프로젝트에는 분명한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대만의 미사일이 중국의 방공 시스템을 뚫고 산샤댐을 정확히 명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최근 대만은 미사일 발사 훈련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코앞에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부담인데 더구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미사일을 시험 발사라며 쏘아대는 것도 공포스럽습니다. 미사일 발사 시스템의 완성도가 아직 부족하다면 그런 훈련 자체가 주는 공포 역시 만만찮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두려워하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중국 코앞에서 대만군이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공중에서 폭발하는 어이없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대만 국방부는 최근 대만 동남부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던 중 이국산 지대공 미사일인 패트리엇 미사일 2기 가운데 첫 번째 미사일이 발사 직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폭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대만은 시험 발사한 미사일에 이상 현상이 발생했다며 폭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말을 했을 뿐 자세한 원인은 함구했습니다. 적어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패트리엇은 대만판 사드 텐궁, 첨궁, 3분 미사일과 더불어 대만 섬 전체를 요새화하는 고슴도치 전략을 위한 방공망의 핵심 대공 무기로 꼽히는 무기였기 때문에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심지어 대만군 관계자는 패트리엇 미사일이 폭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과거에는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도 이 같은 일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사일 시험 발사를 운용하는 대만군이 훈련이 부족한 것인지 기술력이 부족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최근 대만군의 기강회의는 심각한 수준이란 점입니다. 작년 여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만군은 전쟁에 준비돼 있는가? 그렇게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신문 일면에 게재하면서 미국과 대만 정부 내부의 초조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대만 국방부가 자체 워게임에서 중국 인민해방군의 상륙작전을 막아냈다고 자신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논조의 기사였기 때문에 안팎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만은 현재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이대로라면 중국을 억제하는데 실패할 것이라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다. 대만의 군비가 늘고 신무기가 확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과 군대의 기강회의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팩폭을 날렸습니다. 작년 여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만을 방어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국방부와 백안과는 하루 만에 중국을 자극하고 싶지 않다며 바이든의 발언을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대만의 정규군은 양적으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27만여 명에서 현재 18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100만 병력을 보유한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임무 복무 기간도 과거 2년에서 4개월로 줄었고 예비군은 1에서 2년에 한 번씩 5에서 7일간 소집돼 재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 복무를 마친 대만 청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개월 기초훈련 중 한 일은 잡초 뽑기, 타이어 옮기기, 낙엽 쓸기였다.
사격수를 배우긴 했지만 대부분 수업은 무의미했다. 중국이 홍콩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고 입대하려고 했더니 병무 공무원은 시간 낭비 말고 살이나 찌우라고 핀잔을 줬다. 한 달간 4시간마다 맥도널드 햄버거를 먹어가며 살을 찌워 비만으로 군 면제를 받은 사람도 있다. 대만 예비군들의 반응도 참담합니다. 훈련 내내 할리우드 전쟁 영화를 감상했다. 책 읽고 그림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4개월 내에 마스터 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은 없다. 대만 감사원과 국방부 내부 문건에도 예비군 훈련장은 시간이나 때우자는 정서가 지배적이다. 군 내 관리 부실과 비리로 군에 입대하려는 젊은이들의 사기가 꺾인다. 고 우려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만 군인들은 스스로를 딸기 병사라고 부른다. 경제적 윤택함과 부모의 과잉보호 속의 작은 불평과 위기에도 쉽게 상처받는 젊은 세대를 뜻하는 대만 딸기 세대에서 파생된 용어이다. 대만군이 딸기군이 된 것은 미국 등 국제사회가 지켜보는데 중국이 설마 쳐들어오겠느냐? 전쟁 나면 미국이 도와줄 거다라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출생한 대만의 딸기 군인들은 기초훈련 4개월 뒤 바로 예비군이 됩니다. 이렇듯 외국 언론으로부터 비판받자 대만 육군사령부는 전 장병에게 총검술 심화 훈련을 받도록 지시해서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첨단 무기가 난무하는 현대전에서 총검술이 웬 말이냐는 조롱이 이어진 겁니다. 더구나 대만의 전력도 세계 2위 국방대국 중국에 비해 너무 초라합니다. 올해 중국의 국방비는 2084억 달러로 세계 2위와 아시아 1위입니다. 그에 반해 대만은 13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중국 해군은 355척의 함정과 잠수함을 보유해 규모로는 미국을 넘어 세계 최대입니다. 게다가 대만에는 단 한 척도 없는 항공모함, 이지스 구축함, 핵잠수함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군 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미국 러시아의 OIOI IC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다 장거리 전략 폭격기까지 모두 갖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 대만 공군의 주력기는 F-16AB입니다. 스텔스 전투기인 J-20까지 실전 배치한 중국에 비해 너무 초라합니다. 심지어 중국에 맞서 싸우겠다는 국민들의 의지도 높지 않습니다. 얼마 전 20세 이상 대만 국민 2,640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중국과 전쟁이 날 경우 싸우겠다거나 가족의 참전을 막지 않겠다고 한 응답은 40.9%에 그쳤고 49.1%는 싸우지 않겠다고 답했던 것입니다. 이 와중에 33만원짜리 세탁기를 횡령한 대만군 장군까지 나왔습니다. 대만 최전방인 진먼 지방법원은 소속 부대의 세탁기를 자신의 집으로 보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민디즈 전 육군 진먼방어주의부 소장에게 중형을 선고했는데요. 세탁기를 자택으로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자 린 전 참모장은 운전병을 시켜 같은 모델의 세탁기를 새로 사서 영내에 반입하도록 지시하고 지인에게 과거 날짜의 세탁기 보관증명서의 작성을 부탁하는 등 증거 조작에 나서다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기강이 해이해진 대만 군대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중국 인민들은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중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사드라 불리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S-400분 때문입니다. 중국은 이 시스템을 2018년에 도입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방어 시스템이 사정거리가 2,400km, 스텔스 전투기 비롯해 전략 폭격기, 탄도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등 모든 종류의 비행체를 요격할 수 있는 최고의 방공미사일 시스템이라고 홍보해 왔습니다. 하지만 S-400은 그때까지만 해도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가격도 사드의 1.8배에 달할 정도로 비쌌지만 중국은 러시아의 말만 믿고 2018년 S-400의 초도부를 덥석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S-400의 실체는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시리아 공습에서 미국은 시리아의 방공망을 뚫었다고 주장했고, 러시아는 자기들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S-400이 대부분 방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미국과 영국, 프랑스 3개국은 전투기와 전함 등에서 토마호크 미사일 등 105발의 미사일을 발사해 시리아 내 3곳의 화학무기 시설을 정밀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국방부는 자신들의 방공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리아가 서방이 발사한 71발을 모두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 서방 측은 한 발도 격추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았던 것일까요? 이 논란을 예의주시했던 나라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천문학적 액수를 투입해 방공망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서방의 미사일 공격에 러시아의 S-400이 어이없이 뚫렸다면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로 보면 시리아의 방공망 일부가 뚫린 것은 사실로 여겨졌습니다. 시리아 공습 당시 이스라엘 F-35 전투기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기동하면서 시리아 영공을 들락날락했다는 것은 러시아 S-400의 방공 성능에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이미 $400의 명성에는 흠집이 생겼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제 무기는 카탈로그상 제원과 실제 구동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스텔스기를 잡아낼 수 있다는 주장은 검증 안 된 얘기일 수 있다며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러시아의 자랑, S-400의 처참한 성능은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S-400 방공 시스템은 하나둘씩 파괴되어 갔습니다. 올해 5월 우크라이나 포병대는 게르손에서 S-400 방공 시스템을 정찰용 드론으로 파악한 후 하이마스로 공격해 파괴했습니다. 또 7월에도 우크라이나군은 S-400 미사일 시스템을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만 해도 S-400은 러시아 방산업계의 차기 기대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달아 파괴됐다는 속보가 전해지면서 이게 대체 우크라이나가 정찰용 드론과 하이마스를 통해 공격을 잘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러시아군의 방공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건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러시아 S-400의 방공 능력은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천문학적 액수를 투입해 구매한 중국은 또 뭔지 S-400이 파괴됐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누구보다 중국의 속이 쓰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만든 중국판 미사일 방어 시스템 중국판 4대의 성능은 어떨까요?